네,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코스피는 정말 5,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잖아요. 유럽 증시는 또 뭐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뭐 이미 그린란드 이슈 가지고 지금 뭐 정찰병을 파견했다가 철수한 독일을 위시해 가지고 네. 이제 유럽 각국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역 제재 보복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유럽 연합 쪽에서 카드를 끌고 나오니까 또 베센트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보복 얘기를 또 나오게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그 유럽 연합 쪽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 보시면 미국은 어쨌든 AI가 경제를 끌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힘든 애 해도 자체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끌어올리는 어떤 동력이 있긴 한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뚜렷한 그게 없는 상황에서 동력이 따로 없는 예,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맞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산이 유럽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유럽은 살짝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유럽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라든지 투자 자산 규모가 역대급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팔면은 자기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복을 네. 한다고 해서 보복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투매를 못 던지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너 죽어봐라 하고 나서 투매를 해버리면 중국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살얼음판 걷듯이 네. 아슬아슬하게 막 힘겨루기 했다가 풀어줬다 이런 분위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어쨌든 유럽 연합은 미국 대비로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강자의 모습을 보이는 데는 좀 제한적이다. 그런 게 시장의 우려로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럽 증시의 약세가 국내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지도 조금 궁금해지는데 코스피가 4,900선을 넘었어요. 이제 95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오늘의 돌파 여부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수 얼마? 5천 넘어? 6천 넘어? 이걸 물어보시는데 계속 그걸 보셔서는 안 되고 네. 지금 한국 증시는 그 멀티플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섹터별로. 네, 섹터별로.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단순히 레거시 업체 저평가 이 논리에서 벗어나서 휴머노이드 업체로서의 재평가 네. 여기에 자율주행 이슈까지 같이 붙어버린다고 했을 때는 산업 내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재평가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레거시 쪽 메모리라든지 이런 쪽이 항상 보면 경기 사이클을 타가지고 등락이 엄청 심했는데 이게 꽤 오래 긴 시간 동안 지금 만약에 이런 강세가 이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뭐 조선 같은 경우도 미 해군 그 방산 시장이 우리한테 어쨌든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붙었을 경우에 멀티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항상 구경만 하고 있었던 우주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2032년까지 달 궤도선, 그다음에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고 지금 로드맵을 제시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주도 우리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방산이 단순 방산에서 우주까지 붙어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또 멀티플이 변화가 있을 네. 것이냐. 이런 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수보다는 업종별로 멀티플 변화의 어떤 요인이 뭔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뭐 결국 지수 숫자보다도 섹터별 멀티플 변화가 더 중요한 구간이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이렇게 좀 연속 상승 기록을 의식하는 장세 자체가 시장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편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모가 더 올 수밖에 없고 네.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주식을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 올라가는 거를 고스란히 누리고 아니면 초과해서 누릴 수 있는 쪽도 있는 반면에 나도 분명히 주식은 갖고 있는데 내 주식은 왜 이런 네. 굉장히 이게 극단화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작년 말에도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던 게 올해는 작년보다 그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종목 전반이 확산돼 가지고 같이 고루 올라가는 거는 반등장의 성격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여전히 성장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멀티플을 조정할 수 있는 네. 요인이 있는 섹터들이 강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증시는 이렇게 강한데 사실 환율은 또 좀 오히려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디커플링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환율하면 우리만 지금 죽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작년이 달러 약세의 원년이었어요. 네. 그게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달러 약세 강세 주기로 나오면서 네. 미국 증시가 10년 강했으면 이머징이 10년 강하고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미국만 강한 장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달러 역세 구간이 왔는데 하필이면 원화가 달러보다 더 약한 바람에 달러 역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원화만 어려운 것 같은데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대만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에 강제적으로 투자를 강요당하는 나라들, 의무가 부과된 나라들이라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해외 투자가 비교적 많아요. 일본도 와타나베 부인 얘기 계속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걱정을 하는 게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고 한국도 보시면 해외 투자 비중이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연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엄청나게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에 더해가지고 달러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는 수출 기업이 많잖아요. 환전을 안 하죠. 달러를 갖고 있는 게 편하죠. 아무래도 이거 바꿔놓으면은 갑자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은 달러가 더 강세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 네. 나오는데 섣불리 환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센트적인 요인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도 올해 역대급 돈을 계속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강제 투자 얼마 해야 된다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놓고 본다고 보면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네.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예상하는 코스피의 연간 EPS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주가 지수보다 더 급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어쨌든 달러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슈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원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것보다는 좀 상단은 맡길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의 환전 유보에 대해서도 이제 내부적 요인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환전 유보 움직임은 좀 언제쯤 완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시점이 있을까요? 지도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건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심리적인 부분. 네, 이게 센티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음. 당장에 지금 자고 일어나면 저렇게 환율이 올라가는데 기업 입장에서 굳이 내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 되지. 또 미국에 투자할 돈도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걸 원화로 바꿨다 다시 달러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환전 수수료도 분명히 많이 나갈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센티적인 부분에서 먼저 좀 잡혀줄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는 정부의 힘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보다는 네. 결국은 무역 수지 흑자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투자 계속 들어오게 되고 또 세계 구체 지수에 또 한국물이 3월인가 편입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인식이 바뀌면은 그래도 원달러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계속적인 무역 수지 흑자도 좀 필요한 요인이 될 수 네네.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이 강해지면서 또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국내 반도체 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반등을 했잖아요. 뭐 시장은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업체가 받는 압박보다는 국가가 받는 압박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관세를 100%를 때린다 해도 결국 수요자가 필요하면 사각이 돼 있잖아요. 네. 마이크론 하나 가지고는 그 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마이크론이 대대적인 증산이 가능하냐 그것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랑 또 대만에서 생산하는 거랑 단가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들어와서 최대한 미국 거는 미국 내에서 생산해 주길 원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삼성 하이닉스에 압박을 준다고 해서 지금 겁먹고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건 크게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됩니다. 다만 아마도 또 이제 비정부에서 네. 한국 정부를 상대로 다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있겠죠. 니들이 어떻게 해봐? 얘를 이제 뒤에서 네. 뭐 이런 압박은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시장 입장에서도 좀 이런 내성이 생긴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내성이 생겼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지금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워낙에 심한데 뭐 협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처음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큰 어떤 세력에 의해 가지고 힘의
그 힘으로 압박한다라는 부담 때문에 흔들렸다면은 지금은 현실에 대한 직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영향 없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압박이 가속화되면 어떤 식이든 불이익을 영향을- 주려고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영향을 받겠죠. 예. 자, 한편 또 지금 다보스 포럼을 개막을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좀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기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네. 다보스 포럼의 성격 자체도 그렇지만 네.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럴 성격의 어떤 포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정도 보면 올해 연간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아이디어는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예, 그게 무슨 뭐 큰 그림을 제시한다, 아니, 어떤 뭘 결정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CES에서도 워낙 좀 주목을 받기도 했고 아틀라스가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총이 현재 3위까지 올라왔고 현대차 그룹주가 동반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현대차 얘기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담스러운데요. 얘기를 하시기가? 아니요,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가 아니라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오르기 전부터 하도 떠들어놔가지고 제가 댓글 안 보는데 가끔 이상한 댓글이 있다고 들어가 보라면 들어가서 네. 보면 뭐 현대차 직원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러셨구나.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얘기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네. 저는 산업의 방향성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방향성이요. 지금 현대차가 이제 가고자 하는 길 자체는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의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AI 산업에서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AI를 확장시키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쪽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진입을 한 거를 시장이 이제 봤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제 다 왔다, 많이 올랐으니까 끝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산업의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과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해가지고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거쳐가면서 한 단계 레벨업 했었던 것처럼 네. 현대차 역시도 그런 그림에 초입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전반에 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좀 네네.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또 이렇게 단순히 판매량보다 그럼 다른 지표를 좀 여러 가지 함께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현대차는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작년 말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토요타 자동차하고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딱 절반이었어요. PBR도 0.5, 네. 토요타는 1.1. PER도 토요타는 거의 10배 수준 근처, 현대는 5배에서 6배. 왜 그래야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냐 아무도 없었거든요. 글로벌 영업이익 기준으로 2위 회사고요. 판매량 기준으로 3위 회사고요. 재무 구조는 오히려 토요타하고 맞승부를 떠도 전혀 뒤지지 않는 재무 구조에 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회사거든요. 그동안 저평가받았었던 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온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판매량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신차 출시를 7종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종을 포함을 해가지고 네. 7종 출시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신차 출시 모멘텀이 있는 해에는 네. 실적이 또 살아나는 그런 해였었고요. 네. 작년에 관세를 연초부터 25%를 두들겨 맞았었는데 올해는 15%로 줄었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증익 요인이 나오는 거니까 올해는 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 가운데서 주주 환원을 더 강화할 가능성.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년 한시몰 법안이라면은 지금 조금만 더 배당을 늘려주면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명분도 서고요. 그다음에 최대 수혜자는 오너 일가잖아요. 오너 지분이 8%가 약간 안 됩니다. 8%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수천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신차 출시나 뭐 관세 등등 좀 다양하게 기대해볼 만한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업종 얘기도 해보면 최근에는 반도체보다도 로봇이 더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올해 이 로봇을 주도주로 봐도 될까요? 네, 작년 내내는 테마주였었고요. 네. 올해부터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테마주라고 하는데 그 작은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오르기는. 근데 네. 올해 왜 주도주 섹터에 로봇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냐면 네. 그 본 주체는
현대차 그룹하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그룹입니다. 삼성도요. 네. 그 소위 말해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준 게 있는데다가 네. 이미 뭐 다른 채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CES 취재한 쪽에서 지금 주문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게 2030년이 지나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수주는 어쨌든 캡티브 마켓을 포함해 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계속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을 강화할 것을 이미 선언을 했고 엔비디아하고 협력하겠다는 것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체를 보여준 건 없지만 네. 그 두 개 그룹이 끌고 나간다 그러면은 네. 올해는 작년에는 해외 증시에서 로봇 주식들 움직일 때 따라가는 테마성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실체를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같이 반응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체가 좀 나오는 그런 해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스페이스X가 우주 항공주를 쏘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거 역시도 네.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첫 경험이잖아요. 스페이스X니 뭐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는 근데 스페이스X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네. 이제 우주 산업을 주도해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위성을 쏘아 올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걸 쳐다만 보고 되고 이거 테마야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우리도 우주 발사체 기술이라든지 그 위성과 관련된 것 또는 우주선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형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대개 다 방산주하고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주항공 쪽에서 개별 종목 작은 것들보다는 그래서 멀티플 확장 가능성이 있는 네. 방산주, 대형주 쪽에서 연계를 좀 시켜보실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이 달에 가겠다고 2030년까지인가 아마 달 궤도선을 보내고 네. 31년인가 착륙선을 보내겠다고 지금 로드맵이 제시가 됐거든요. 거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궤적으로 우리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주에 이어서 방산주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